고요한 집에 울려 퍼지는 것은 아기 하윤의 고른 숨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낮은 경고음, 충성스러운 진돗가의 마루에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르렁거림이 서늘하게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빠인 민준의 손이 마루의 목줄을 꽉 쥐었지만 50kg에 육박하는 다부진 몸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시선은 민준이 아닌 굳게 닫힌 아기 방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치라도 하듯 털을 곤두선 채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엄마 수지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순하디 순한 마루가 하윤이가 태어난 날부터 단 한 번도 짖지 않고 곁을 지켜주던 마루가 왜 저러는 걸까요?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채 부부는 마루가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기이하고 섬뜩한 대치 상황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민준과 아내 수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편 민준,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내 수진, 그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 딸 하윤이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하윤이는 부부의 세상 그 자체였고 하루하루가 행복과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중심에는 또 다른 가족, 진돗개 마루가 있었습니다. 백구 마루는 민준이 총각 시절부터 키워온 이제는 협업살이 된 늠름한 동반자였습니다. 진돗가의 특유의 충성심과 용맹함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마루는 유독 영리하고 점잖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가족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순한 양이었습니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나면 마루가 질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 하윤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마루는 낯선 냄새에 잠시 주춤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새로운 가족임을 직감했습니다. 낑낑거리는 아기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고는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듯이 그 옆에 얌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루는 하윤이의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었습니다. 하윤이가 울면 가장 먼저 달려가 부부에게 알렸고 낯선 택배 기사가 배를 누를 때면 하윤이의 요람,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서 낮은 소리로 짖으며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부부는 그런 마루의 모습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하윤이는 2시간 전쯤 아기 방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마루는 소파 아래 자신의 방석에 엎드려 조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루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루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온 신경을 아기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귀는 레이더처럼 쫑긋 세워져 있었고 미동도 없이 그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루 좀 봐요. 왜 저럴까? 수진의 말에 민준도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하윤이 잘 자나 감시하는 거겠지. 우리보다 더 든든한 경호원이라니까.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습니다. 수진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다시 TV에 집중하려 했지만 어쩐지 마루의 그 낯선 긴장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습관처럼 아기 방 문을 살짝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거실에 있던 마루가 벌떡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달려와 닫히는 문틈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이쿠, 마루야. 민준이 놀라 손을 뗐습니다. 마루는 아기 방 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문은 닫으면 안 된다고 시위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하윤이 옆에서 자고 싶나? 민준이 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마루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자고 했지만 민준은 아기와 반려견의 수면 공간은 분리하는 게 위생상 좋다는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예로부터 진돗개는 주인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임무로 여기며 특히 집안의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극도로 강하다라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지금 마루의 행동은 평소의 보호 본능과는 무언가 다른 설명하기 힘든 위기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마루가 제일 좋아하는 육포를 가져와 유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향긋한 육포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기 방 문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그날 밤 아기 방 문을 열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루는 밤새도록 문지방에 엎드려 마치 불침번이라도 서는 병사처럼 아기 방 안을 지켰습니다. 부부는 그저 하윤이를 너무나 아끼는 마루의 유별난 사랑 표현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의 작은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마루의 행동.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첫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밤, 부부는 다시 아기 방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루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닫히려는 문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왕 하고 한번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부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하윤이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어두운 아기 방 그 자체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마루는 저 방 안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마루의 그 짧고 단호한 짖음은 집안의 평화로운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헛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와 위협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방 안에 뭐가 있나?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기 방에 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아기 침대, 포근한 인형들, 창문 밖으로는 그저 고요한 밤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문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벌레라도 들어왔나 싶어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이상한 점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예민하게 구는 거야.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마루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방 안의 공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부부는 마루의 고집에 져 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야 했습니다. 마루는 밤새 뜬 눈으로 문 앞을 지켰고 부부는 그런 마루 때문에 덩달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마루의 이상 행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밤에만 국한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수진이 하윤이를 아기 방 침대에 잠시라도 눕혀두고 거실로 나오려고 하면 마루는 어김없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으로 막아서는 수준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의 옷자락을 살짝 물어당기거나 앞발로 수진의 다리를 툭툭 치며
아기 방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아기를 혼자 두지 마세요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마루의 그런 행동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론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물을 마시러 갈 때조차 마루의 감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불편함은 점차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햇살 좋은 어느 오후의 일은 수진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날따라 하윤이는 보채지 않고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처럼 생긴 자유시간에 밀린 집안일을 하기 위해 조용히 아기 방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늘 그렇듯 마루가 문 앞에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마루야, 비켜. 엄마 청소해야 해. 수진이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마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수진이 마루를 살짝 밀치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루가 난생 처음으로 수진을 향해서가 아니라 방 안의 한쪽 구석, 창문 근처의 텅 빈 공간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루의 으르렁거림은 분명한 저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물에게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눈치라는 개념. 그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넘어 보이지 않는 기운이나 흐름을 감지하는 초감각적인 영역까지 포함하곤 합니다. 지금 마루는 인간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의 기운, 즉 눈치로 어떤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드자 아기 방의 포근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하윤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방 안의 모든 사물이 마치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하윤이를 아기 방에 혼자 두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마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아기용 매트를 깔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하윤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마루는 그제야 안심한 듯 수진과 하윤의 곁에 엎드려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수진은 낮에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마루가 텅 빈 공간을 향해 으르렁거렸다는 이야기까지 하자 민준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수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공포에 공감하기보다는 이성적인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한다르스니 한디톰. 마루가 늙어서 조금 이상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 하윤이한테만 신경 쓰니까 질투하는 걸 수도 있어. 걔들도 사람처럼 관심받고 싶어 하잖아. 민준의 합리적인 말들이었지만 수진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그 서늘한 공기와 마루의 눈빛이 단순한 질투나 노화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미묘한 의견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루를 거실에 두고 아기 방 문을 잠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어. 마루도 자기 자리가 어딘지 다시 배워야 해.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반대했지만 단호한 민준의 태도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마루를 거실의 방석에 앉히고는 아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의 작은 잠금 장치를 딸깍 소리가 나게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마루의 길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낑낑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늑대의 하울링처럼 집 전체를 뒤흔드는 길고 슬픈 절규였습니다. 그 소리에는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뼈를 뚫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마루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루의 처절한 하울링은 잠든 하윤이를 깨울 만큼 크고 절박했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응애하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자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 봐요. 애가 깨잖아요. 문 열어줘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민준에 대한 원망과 마루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정체 모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완고한 표정을 풀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마루의 애절한 긁는 소리에 결국 한숨을 쉬며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마루는 하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짖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낑낑거리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하윤이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가야. 괜찮니?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 하윤이를 안아 달래자 마루는 그제야 안심한 듯 수진의 다리에 머리를 부볐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마루가 귀신이라도 본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돌아눕지 않은 차에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마루는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우리 하윤이에게 해로운 거라는 건 확실해요. 해로운 거라니 이 집에 우리 셋이랑 마루 말고 누가 있는데 당신 요즘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래.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민준의 말은 아내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수진의 직감을 무시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완고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낮에 마루가 어땠는지 못 봤잖아요. 그 눈빛, 그 소리, 그건 질투하는 개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하윤이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고요. 부부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마루의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주인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반려견에게 흔히 나타나는 분리불안 혹은 질투심의 발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마루를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지는 마루의 행동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모성 본능은 논리적인 설명을 뛰어넘어 마루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와 한 팀이 되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찾아낸 인터넷 정보들 대신 자신의 직감과 마루와의 오랜 유대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어떻게든 마루를 아기 방에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는 아기 방 문 앞에 마루가 싫어하는 레몬향 스프레이를 뿌려보기도 하고 마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은 안전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안전문 앞에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그런 행동들을 몰래 수습했습니다. 레몬 향을 닦아내고 민준이 잠든 틈을 타 안전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녀는 하윤이를 최대한 아기 방에 혼자 두지 않으려 애썼고 마루가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동거는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기를 지키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그들을 서서히 갈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산 후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산모들이 비이성적인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겪는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불안이 마루라는 매개체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더 다그치지 못하고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고 함께 싸워주는 유일한 전우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민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고 마루에게 의지하며 홀로 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개, 특히 충성심이 강한 품종은 집안의 악귀나 나쁜 기운을 쫓는 영물로 여겨진다는 오래된 믿음까지 떠올리며 마루의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 없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고 마루의 경고는 날이 갈수록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주는 마루를 억지로 거실에 묶어두고 아기 방 문을 닫는 데 성공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무시하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봐, 이러다 곧 조용해질 거야. 우리도 좀 쉬자. 하지만 마루는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콩콩 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기 방 문 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루가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부부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찌지직, 드치직, 마치 매치 낡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출 때 나는 것 같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노이즈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하윤이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베이비 모니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니터가 고장났나? 그 순간 문을 들이받던 마루의 행동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대신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사납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것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의 으르렁거림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도 애절한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적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들기 직전에 맹수가 되는 죽음을 각오한 분노의 표효였습니다. 민주가 수지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문 밖의 마루가 대체 무엇을 향해 저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부의 시선은 동시에 베이비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지지지직거리던 노이즈는 어느새 멎어 있었고 수싱이 화면에는 하윤이가 곤히 잠든 모습만이 평화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 밖에서 마루의 거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모니터, 원래 저런 소리가 났었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끔 다른 집 무선 신호랑 혼선될 때 있잖아. 아마 그런 거겠지. 민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등에도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반응과 노이즈가 들린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비이성적인 공포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마루가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침대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꼬리를 다리 사이에 바짝 말고 수진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베이비 모니터가 설치된 쪽 벽을 향해 고정한 채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베이비 모니터 본체로 다가가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제품이라 혼선이 될 리가 미세게 없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수신기 화면에 다시 깨끗한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봐. 괜찮네. 그냥 일시적인 오류였나 봐. 그는 찝찝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마루의 과민 반응과 기계의 사소한 오작동이 겹쳤을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진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상 현상이 없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의 씨앗은 이제 의심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단순한 기계 고장에 저렇게까지 반응할 리가 없습니다. 마루가 반응했던 것은 노이즈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노이즈를 만들어낸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베이비 모니터를 좀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가 다시 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루의 이상 행동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그날 밤처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는 점차 그날 밤의 일을 기이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잊어가려 했습니다. 민주는 마루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에만 더욱 집중했고 수지는 남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불안감을 속으로 사귀며 마루와 아기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지는 거실에서 하이윤희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기 방에서는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가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거실의 수신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루가 갑자기 낮잠에서 깨어나 아기 방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마루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마루야. 조용. 괜찮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기 방에 설치된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에서 틱 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기계 부품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려 아기 방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원래 설치된 각도 그대로 침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더욱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 카메라를 당장 부셔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순간 섬뜩한 상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저 카메라가 스스로 움직인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를 손으로 만져보았지만 뜨겁거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리모컨으로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모델이었지만 리모컨은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학적으로 볼 때 오래된 전자기기에서는 내부 부품이 열을 받았다가 식으면서 미세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틱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열팽창 소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저 오래된 부품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남편 말대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든 것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작은 틱 소리와 마루의 격렬한 반응을 그저 또 하나의 무시된 신호로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들렸던 노이즈, 카메라에서 들린 기계음, 그리고 그 순간마다 격렬하게 반응했던 마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대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방의 베이비 모니터였습니다. 부부는 이 명백한 신호들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루의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루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위협은 더욱 깊숙이 그리고 더욱 대담하게 그들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으로 내린 결정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마루의 알 수 없는 행동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것도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평판을 가진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주말 오후 깔끔한 차림의 전문가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문가는 민준과 수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시작된 마루의 이상 행동, 아기 방에 들어가려는 집착, 문을 닫았을 때의 격렬한 반응까지 수지는 베이비 모니터에서 들렸던 노이즈나 카메라의 틱 소리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는 그 부분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며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마루의 행동, 패턴과 부부의 양육 환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1시간가량 마루의 행동을 관찰하고 집 안 환경을 둘러본 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형적인 보호 대상에 대한 과잉 집착 및 주인과의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오는 불안 증세로 보입니다. 그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에게 하윤이 아기는 새로 나타난 가장 약하고 중요한 무리의 일원입니다. 마루는 자신의 서열이 아기보다 위라고 생각하며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임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즉 무리의 리더가 아기를 독립된 공간에 두려고 하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문을 긁고 하울링을 하는 것은 리더님, 저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민주는 자신의 생각이 전문가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질투와 서열 문제, 그가 예상했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진단이었습니다. 전문가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루에게 새로운 규칙과 서열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집의 리더는 부모님이고 아기 방은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루가 아무리 울고 저항하더라도 아기 방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저항이 거셀 수 있지만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면 결국 마루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훈련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기다려 훈련을 통해 아기방 문 앞에서 침착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 아기방이 아닌 다른 공간에 마루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두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등 그의 모든 조언은 합리적이었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조차 그의 전문적인 태도와 자신감 있는 설명에 조금씩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마루의 행동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많은 반려견들이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비슷한 행동 변화를 보입니다. 주인의 관심이
아기에게 쏠리면서 느끼는 소외감,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불안감, 혹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지키려는 과도한 책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돌아가기 전 부부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루는 영리한 개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훈련하시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 집안에는 오랜만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우리가 너무 마루에게 끌려다녔던 거야. 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고 수진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 기나긴 긴장 상태를 끝낼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이 생겼다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정체 모를 공포는 그저 육아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루가 가장 좋아하는 푹신한 담요와 객검을 거실 한쪽에 마련해주고 마루, 이제부터 내 자리는 여기야. 하윤이 방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방 문을 닫고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잠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진단이 가져온 치명적인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현상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는 마루의 행동을 분석했을 뿐 마루가 무엇에 반응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전문가의 권위에 의지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고 가장 중요한 경고 시스템이었던 마루의 목소리를 스스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마루의 처절한 저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정을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닫아버린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중한 아기를 지켜주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은 이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의 아기를 마음껏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부부에게 잘못된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는 곧 마루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굳게 닫힌 아기방 문 앞에서 마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처럼 문을 긁고 몸으로 부딪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민주와 수지는 이건 훈련 과정이야 라고 서로에게 되뇌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마루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이 되어 갔습니다. 긁는 소리는 나무 문짝을 파헤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변했고 몸을 부딪히는 소리는 집이 울릴 정도로 격렬해졌습니다. 급기야 마루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하울링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위험하다는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마루가 다치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전문가가 말했잖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금 문을 열어주면 마루는 앞으로 더 심하게 짖고 저항할 거야. 이게 마루를 위한 길이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내면 역시 심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마루는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지쳐 쓰러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아기 방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짝은 마루의 발톱에 깊게 파여 나무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여기저기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루는 문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있었고 그의 발톱 몇 개는 부러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마루는 지친 눈으로 민준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마루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되뇌었습니다. 민준 역시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마루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더 튼튼한 간식을 주며 미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마루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루는 겉보기에는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문을 긁거나 몸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 방 문이 닫히면 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마루가 드디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며 안도했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루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슬퍼졌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경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필사적인 저항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수진이 하윤이를 안고 아기 방으로 들어가면 마루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방 안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에서 반기지도 않고 곧장 아기 방 앞으로 달려가 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잠에서 깬 수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마루가 자신의 밥그릇을 물고 아기 방문 앞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탐이 강한 마루가 밥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지금 마루의 행동은 단순한 충성을 넘어선 마치 신내림이라도 받은 무당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과 홀로 싸우는 전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이런 마루의 행동 변화를 여전히 문제 행동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마루가 자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마루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수지는 하윤이를 아기 방에 눕히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평소처럼 아기 방 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놓인 베이비 모니터, 수신기 화면에서 하윤이가 뒤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이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지직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카메라의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아래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엎드려 있던 마루가 벌떡 일어나더니 닫힌 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문 안에서 괴물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절박한 비명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전의 노이즈, 그리고 지금의 화면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마루의 격렬한 반응과 동시에 일어났다. 그의 이성이 쌓아 올린 단단한 벽에 드디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균열의 의미를, 그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절규에 가까운 짖음은 잠들어 있던 수진을 단번에 깨웠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얗게 질린 채 베이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민준의 얼굴과 아기 방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짖고 있는 마루의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카메라가 혼자 움직인 것 같아.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그동안 무시하려 애썼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습니다. 밤에 들렸던 노이즈, 카메라의 틱 소리, 그리고 지금 남편이 목격한 카메라의 움직임.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베이비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마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남편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전문가의 조언 따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잠자고 있던 엄마의 직감이 맹렬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수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루는 짖는 것을 멈추고 마치 자신의 주인을 전장으로 보내는 충견처럼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기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윤이는 마루의 소리에 잠시 깼는지 칭얼거리고 있었지만 다른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기 침대 머리맡에 설치된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말한 것처럼 카메라의 렌즈는 평소보다 아주 약간 아래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고 고정 나사가 헐거워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절로 각도가 바뀔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 누군가가 원격으로 이 카메라를 조종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베이비 모니터는 자신들의 휴대폰 앱과 연동되어 있었고 비밀번호는 부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아기 방의 카메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과 이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홀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출근하고 나면 베이비 모니터 수신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몇 시간이고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종의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아기 방에 하윤이를 눕혀두고 일부러 집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며 관찰자가 방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루는 수진의 이런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짖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녀의 곁에 바짝 붙어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처음 설정해 둔 각도 그대로 하윤이의 침대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민준의 말이 맞았던 걸까? 그녀의 결심이 흔들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베이비 모니터 화면 속 카메라의 각도가 또다시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래쪽을 향했다면 이번에는 살짝 왼쪽으로 마치 방 전체를 훑어보려는 듯이 움직여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집을 비운 아주 짧은 틈을 노려 카메라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오자 원래 각도로 되돌리는 것을 잊었거나 혹은 대담하게도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수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잠든 밤 시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준과 하윤이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소리도 켜지 않은 채 베이비 모니터 수신기 화면만을 응시했습니다. 마루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수진의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깜빡 잠이 들 뻔한 순간 발치에 있던 마루가 몸을 일으키며 아주 낮게 으르릉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습니다. 베이비 모니터 화면 속 하윤이가 잠든 침대 옆으로 아주 희미하고 작은 붉은빛이 깜빡이는 것을 그것은 카메라가 작동 중임을 알리는 작은 LED 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카메라를 원격으로 줌인 기능을 사용하며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수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자신의 아기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침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공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이비 모니터 수신기 스피커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샤샤샥 스위스. 수신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옷깃을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귀로 쏠렸습니다. 마루는 이미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스피커가 있는 수신기를 향해 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귀로는 겨우 감지할 수 있는 그 미세한 소리를 어쩌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려 손을 뻗다가 멈칫했습니다. 만약 소리를 키우면 그것이 자신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대신 수신기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들었습니다. 예쁜 아가 잘 잘렴.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잔지 여잔지 구분하기 힘든 기계음처럼 변조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멀리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한 기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잠든 하윤이를 향해 지독하게 다정한 어조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환청이 아닙니다.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지금 자신의 아기 머리맡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이비 모니터는 단순히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기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마루가 왜 그렇게 아기 방에 집착했는지, 왜 닫힌 문을 향해 텅 빈 공간을 향해 지저댔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루는 보이지 않는 유령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인간의 가청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고주파의 전자음과 그 속에 섞인 낯선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들은 인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주파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갓 켜진 텔레비전이나 오래된 형광등에서 나오는 미세한 고주파 소음도 쉽게 감지합니다. 마루에게는 이 베이비 모니터가 내는 소리가, 그리고 그 너머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어린 주인을 위협하는 소음이자 침입자의 신호로 들렸던 것입니다. 수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아기 방으로 달려가 저 저주받을 기계를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이성이 가까스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침입자가 눈치를 채고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지도 모릅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세상에 알릴 증거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까치발로 걸어 수싱이를 스마트폰 마이크에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안다차다, 착하다. 쉿.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기괴한 속삭임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자신만의 것으로 세뇌라도 시키려는 듯한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일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속삭임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 화면을 미세하게 떨리게 하던 붉은 LED 불빛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마루가 그녀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얼굴을 핥았습니다. 수지는 마루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마루야, 미안해. 내 말을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를 외롭게 했던 남편에 대한 원망도,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전문가의 조언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던 든든한 동반자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이 끔찍한 범죄자를 붙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었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품에 안은 채 잠든 민준을 깨우기 위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끔찍한 악몽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간의 갈등이나 사소한 의견 다툼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전면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베이비 모니터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침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새벽빛에 민준의 잠든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모습에 그녀는 순간 울컥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민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봐요. 큰일 났어요. 잠결에 뒤척이던 민준은 아내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하얗게 질린 채 울고 있는 수진의 얼굴을 보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윤이한테 무슨 일 있어?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윤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걸 들어봐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속삭임. 예쁜 아가, 잘 자렴.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볼륨을 높여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베이비 모니터에서 나온 소리예요. 누군가 우리 하윤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까지 걸면서 수진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루의 필사적인 저항, 아내의 불안한 호소, 자신이 무시했던 모든 경고 신호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직감을 무시하고 전문가의 말만 맹신했던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내 당장 저 카메라부터 떼어내야 해. 민준이 벌떡 일어나 아기 방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떼어내면 증거가 사라져요. 범인이 눈치챌 수도 있고요. 일단 그대로 둬야 해요. 수진의 침착한 말에 민주는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 지금은 분노에 휩싸여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베이비 모니터 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작동 방식과 보안 시스템에 대해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베이비 모니터는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소위 스마트 홈 기기였습니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아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편리함에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가정용 공유기나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은 해커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민주는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정 정도는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공유기에 접속했던 모든 기기들의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알파벳의 나열 속에서 그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부 IP 주소 하나가 거의 매일, 특히 밤 시간대에 꾸준히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 기록은 베이비 모니터의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찾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혹은 공유기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베이비 모니터의 제어권을 탈취한 것입니다. 범인은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이크를 통해 집안의 소리를 엿듣고 심지어 스피커를 통해 아기에게 말을 걸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수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사실은 외부인에게 속속들이 노출된 유리상자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아기를 훔쳐보는 것을 넘어 부부의 대화, 그들의 사생활 전체를 엿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루의 문제로 다투던 그들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대체 어떤 놈이야? 그는 당장이라도 이 IP 주소를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내고 싶었지만 그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질 것입니다. 조용했던 동네에 경찰차가 드나들고 이웃들이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가족이 받게 될 상처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는 낑낑거리며 민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마루야, 정말 고맙다. 마루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들은 언제까지고 이 끔찍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들의 아기를 지켜보고 기괴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마루를 문제견으로 취급하며 훈련소에 보내거나 최악의 경우 파양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존재했고 그들은 가장 신뢰했던 기기를 통해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IP 주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멀리 떨어진 곳의 이름 모를 해커일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일까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망설였습니다. 잔체 너무나 익숙한 세 개의 숫자였지만 막상 누르려고 하니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평화로웠던 그들의 일상은 산산조각 나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범죄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 수진이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하윤이를 지켜야 해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민준의 마지막 망설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심호흡을 하고 112 버튼을 차례로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민주는 애써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 베이비 모니터가 해킹 당한 것 같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진돗개 마루의 이상 행동부터 시작해 카메라가 혼자 움직이고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렸던 일, 그리고 의심스러운 IP 주소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겪었던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마루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의 오작동이나 부부간의 오해로 생각하는 듯했지만 민준이 아기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말하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바로 경찰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현장의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마시고 특히 베이비 모니터와 공유기는 전원을 끄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전화를 끈 차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곧 경찰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루는 두 사람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그들을 위로하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명의 제복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신가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지는 자신들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낯선 이들에게 침범당하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부부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아기 방으로 들어가 베이비 모니터와 주변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아기 방에 들어간 경찰관은 잠든 하윤이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카메라에 모델명과 설치 위치 등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그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IP 카메라 해킹 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의 해킹 조직 소행으로 해킹한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아기의 모습이 어쩌면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윤이가 혹시라도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하는 장면이 노출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본서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을 사이버 수사팀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찾아낸 외부 IP 주소와 접속 기록을 넘겨받고는 가져온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임시수사본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일산체다츠가라 마닉 마색 하고 형사들은 부부에게 범인에게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은 삼가고 당분간 베이비 모니터를 포함한 모든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인을 잡기 위한 미끼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찰차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이웃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이 조용한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그 범인을 잡아주세요. 사이버 수사팀 형사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민준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IP 주소에 대한 기본적인 조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민준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해킹은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 VPN을 거쳐 실제 위치를 숨기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IP는 그런 우회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범인이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범인이 어수룩한 초보 해커이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리 없다고 자신하는 대담한 인물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부부에게 가장 두려웠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원한 관계에 있거나 주변의 두 분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순간 부부의 머릿속에 몇몇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그 질문은
부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종류의 공포,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집 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공허함과 긴장감만이 남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날카로운 눈빛의 형사들, 번쩍이는 장비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와 마루의 발소리로 가득했던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차갑고 낯선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아기방 문 앞에 서서 전원이 꺼진 채 덩그러니 남겨진 베이비 모니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아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눈이라고 믿었던 저 기계가 사실은 자신들의 삶을 엿보는 사악한 눈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저것을 떼어내 망치로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경찰이 증거물로 수거해 갈 때까지는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수지는 하윤이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수지는 죄책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마루의 경고를 알아차렸더라면, 조금만 더 자신의 직감을 믿었더라면 하윤이를 이 끔찍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잠든 아기의 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마루가 조용히 다가와 수진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주인님,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마루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마루야. 정말 고마워. 집안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창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하나에도 부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창문 밖 어딘가에서 이 집을,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는 집안의 모든 커튼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방어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적은 담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타고 인터넷 회선을 타고 집 안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이버 수사팀의 김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범인의 접속 위치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딥니까? 중국인가요? 아닙니다. 김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범인의 IP 주소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댁과 동일한 통신사 기지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경 500m 이내입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민준의 손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500m 이내. 그것은 범인이 멀리 있는 익명의 해커가 아니라 바로 이웃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 동네 마트에서 마주치던 얼굴들, 하윤이를 보며 예쁘다고 칭찬해주던 그 친절한 이웃들 중에 밤이 되면 악마로 변해 자신들의 아기를 훔쳐보던 범인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전화 내용을 듣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웃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집의 친절한 할머니, 아니면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 그 누구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용의자로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동네 전체가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통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해당 시간대에 기지국에 접속한 모든 스마트 기기의 목록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한 명씩 좁혀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부는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바로 옆집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범인과 함께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면 마주치는 이웃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친절한 인사마저도 가식으로 느껴졌고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유대로 이루어졌던 그들의 작은 공동체는 하룻밤 사이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범인이 잡힐 때까지 이 공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마루의 존재였습니다. 마루는 이전처럼 아기방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비 모니터가 꺼진 이후 방 안에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루는 불안에 떠는 부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잠들면 그 발치에서 수진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 그 옆에서 든든한 경호원처럼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마루의 묵묵한 존재감만이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부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밝혀질 범인의 정체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부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부부에게 수사 상황에 대해 함구해 줄 것을 당부했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외부와 단절된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 형사와 함께 또 다른 수사관 한 명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프로파일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건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범인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부부와 마주 앉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가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루의 행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루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더 격렬하게 반응했나요? 짖을 때의 소리나 행동은 어땠습니까? 수지는 기억을 더듬어 마루의 행동 변화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 앞을 지키는 수준에서 문을 긁고 몸으로 부딪히는 물리적인 저항으로 그리고 마침내 베이비 모니터 앞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던 그 모든 과정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프로파일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옆에 있던 김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형사님, 아무래도 이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 친구 마루인 것 같습니다. 그는 부부를 향해 몸을 돌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한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스피커를 통해 아기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몰래 지켜보기만 했겠죠. 카메라도 아주 가끔 조심스럽게 움직였을 거고요. 그런데 그 미세한 변화를 마루가 감지한 겁니다.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해킹된 전자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와는 다른 아주 미세한 고주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청각이 예민한 개들은
이 소리를 감지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루는 처음에는 그저 뭔가 이상하다, 아이 방에 낯선 신호가 있다 정도로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방을 계속 경계하고 가족들을 못 들어가게 막으려 했던 것이죠. 프로파일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범인이 점점 대담해져서 카메라를 움직이고 마이크 기능을 활성화시켜 집안의 소리를 엿듣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나 고주파 소음이 더 강해졌을 거고 마루의 반응도 덩달아 격렬해진 겁니다. 문을 부술 듯이 저항했던 그날 밤이 아마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이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를 내보냈을 때 마루는 그 낯선 침입자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완전히 폭발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소리로 확인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부부는 프로파일러의 설명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마루가 겪었을 혼란과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마루는 얼마나 외롭고 절박했을까요? 자신을 문제견으로 취급하고 벌을 주려 했던 주인에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곁에 엎드려 있는 마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했어. 미안해. 마루야. 민준 역시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마루를 그저 말 못하는 짐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예민한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연궁이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진도에서 팔려갔던 백구 한 마리가 7개월 동안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옛 주인에게 돌아온 일화는 진돗개의 귀소 본능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루가 보여준 것은 그런 본능을 뛰어넘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루가 없었다면 미제 사건으로 남았거나 혹은 훨씬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은 아기를 훔쳐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대담한 행동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루가 온몸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그의 말은 부부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만 있지 않겠다고. 마루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범인을 잡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경찰의 수사망은 빠르게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데이터는 방대했지만 프로파일러가 제시한 범인의 행동 패턴주로 밤 시간대에 혼자 접속하며 특정 요일에 활동이 집중되는 등과 대조한 결과 용의자는 단 몇 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김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중입니다. 두 분은 집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민준과 수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걸까? 과연 그 범인의 정체는 누구일까? 그들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사이렌을 끄고 조용히 진입하는 경찰차 2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멈춰선 곳은 부부가 매일같이 보던 너무나도 익숙한 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을 확인한 순간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믿고 싶지 않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경찰차가 멈춰 선 곳은 바로 민준과 수진의 집에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깔끔한 2층짜리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인상 좋은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자치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내는 화단을 예쁘게 가꾸어 이웃들의 칭찬이 자자한 그야말로 이 동네의 모범적인 주민이었습니다. 부부는 하윤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예쁜 아기 옷을 선물하며 축하해주기도 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그들을 의심의 목록에 단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됐을 거야.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익숙하게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집주인 아저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형사들을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커튼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경찰이 헛다리를 짚은 것은 아닐까? 부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집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형사들에게 둘러싸인 차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인상 좋기로 소문난 집주인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동네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웃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마주칠 때면 늘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가곤 해서 부부는 그저 내성적인 성격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두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울부짖으며 뒤따라 나왔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형사들의 채 올라탔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저 청년이 밤마다 자신들의 아기를 훔쳐보며 기괴한 목소리로 속삭였던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느꼈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배신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가까운 이웃, 그것도 자신들과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김 형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과 스마트폰도 압수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지만 부부는 전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범인의 초기 진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그 청년은 뛰어난 해킹 실력을 가졌지만 대인기피증과 사회 부적응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우연히 동네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하다가 보안에 취약한 민준의 집 공유기를 발견했고 단순한 호기심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네트워크에 접속해 인터넷만 몰래 사용하려 했지만 네트워크에 연결된 베이비 모니터를 발견하고는 해서는 안 될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낮에는 조용한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밤이 되면 베이비 모니터를 통해 민준과 수진의 집을 엿보며 자신이 마치 그 가정의 일부가 된 듯한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기에게 속삭였던 것도 자신이 아기의 비밀 친구라도 된 것 같은 망상에 빠져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그의 범행에는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뒤틀린 외로움과 관음증이 빚어낸 소름 끼치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사이버 스토킹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물리적인 형태의 스토킹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SNS나 스마트 기기 해킹을 통해 상대방의 일상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디지털 형태의 스토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위험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일상이 파괴되는 끔찍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범인의 범행 동기를 전해 듣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 마루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 산산조각 나버린 일상의 평화가 그저 한 청년의 외로운 장난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범인의 집 앞에는 수군거리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신,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트라우마, 그리고 이웃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의 깨어진 평화는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의 막막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동네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작은 마을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온갖 억측과 소문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졸지의 사건의 피해자이자 동네의 평화를 깨뜨린 장본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거나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보안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동네 시끄럽게 만들었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범인의 부모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체포된 다음 날 고개를 숙인 채 민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민준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아들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을 동정해야 할지 감정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구치소로 이송되던 범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걸어가던 청년은 복도 저편에 서 있는 민준과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 모양으로 무언가를 똑똑히 말했습니다. 재미있었어. 그 순간 수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옆에 있던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청년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한번 웃고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표정과 입 모양은 부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공포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의 심판이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겠지만 그의 뒤틀린 영혼까지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이 끔찍한 악몽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간다고 해도 이 기억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하윤이가 태어난 곳이고 마루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범인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늑하고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 일쑤였고 수지는 환청처럼 아기 방에서 기괴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준 역시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집안의 모든 잠금 장치를 몇 번씩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불안을 잠재워준 것은 또다시 마루였습니다. 마루는 마치 부부의 심리치료사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수진이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어느새 침대 밑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이 늦은 밤까지 서재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마루의 따뜻한 청아 고요한 숨소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윤이가 마루와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제법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어 마루의 꼬리를 잡고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귀찮을 법도 한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며 아기의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 수 있을까요? 민주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하윤이와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저 둘을 봐요. 하윤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마루는 우리 곁을 지키고 있어. 우리가 저 둘을 위해서라도 다시 힘을 내야지.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미래. 하윤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지켜나갈 가장 용감하고 든든한 동반자, 마루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어색하고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지만 분명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마지막 그 섬뜩한 미소는 여전히 그들의 뇌리에 박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마루에게 의지하며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와 맞서 싸워나갈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떤 상처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위로일 뿐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달이 흘렀지만 민준과 수진의 삶은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가족은 동네를 떠났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들이 겪는 불안과 불면, 대인기피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충격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생활 습관에서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는 구형 모델로 교체되었습니다. 베이비 모니터는 아예 치워버렸고 수지는 하윤이가 잠든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바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민주는 집 주변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편리한 스마트 홈이 아닌 외부와 단절된 견고한 요새처럼 변해갔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도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고 점차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정겹던 동네는 그들에게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정들었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민주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쌓인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앳된 모습의 자신과 이제 막 집에 온 어린 강아지 마루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마루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루와 함께한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충직한 친구. 이번 사건을 겪으며 그는 마루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가족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 모든 짐이 옮겨지고 텅 비어버린 거실에 민준과 수진, 그리고 마루만이 남았습니다. 수진은 텅 빈 아기 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하윤이의 첫 숨결과 웃음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이곳에서의 아픈 기억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낯설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부부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마음속의 상처는 평생 희미한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이제는 훌쩍 자라 집 안을 뛰어다니는 하윤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언제나 그들 곁을 지키는 늠름한 마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가족은 새집의 넓은 마당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서툰 걸음마로 마루를 뒤쫓았고 마루는 그런 하윤이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루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루가 우리를 지켜주고 키워주는 것 같아.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반려견의 행동이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동물의 육감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영적인 교감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마루가 보여준 것은 언어를 뛰어넘는 깊은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한번 깨어졌지만 그들은 그 균열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첨단 보안 시스템이나 견고한 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충성으로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은 맑았고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는 그 옆에 엎드려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마루가 함께하는 한 그들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부는 조용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무언가를 경고한다면 여러분은 그 신호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동물의 변덕으로 치부해버리시겠습니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의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존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유산을 따라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